네, 지금부터 4패널 경제학회 패널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시 20분 시작했는데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강식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사회 맡게 된 연세대학교의 최강식입니다. 제가 사회 겸 오르거나이저인데 좀 이 처리를 잘못해서 1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경제학회 세션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 변화,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인구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됐다기보다는 워낙 빠른 속도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인구 변화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서서히 충격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저출산 굉장히 심하고요.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잠재적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대 학회 발표 인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장기 경제 성장률이란 주제로 첫 번째 한국개발연구원의 정규철 선임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우리 성장률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 30년을 보면 크게 이제 한 10년에 성장률이 대략 한 2% 정도 이렇게 떨어져 왔고요. 지금은 한 대략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성장률 둔화 추세가 어느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조금 단순화하면 생산을 할 때 그 생산에 필요한 요소, 노동이라든지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이 생산 요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다시 말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 GDP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나눠서 좀 살펴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그래프에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노동의 기여도입니다. 성장 중에 10년에 한 2% 정도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져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기여도는 좀 비교적 일정하게 좀 유지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보라색이 말씀드렸던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좀 특이한 만한 점은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해 보면 2010년대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성장률 하락은 이제 주로 이제 생산성이 이제 많이 둔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흔히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제 동일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서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런 혁신이라든지 R&D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기술 이렇게 개발한 기술들을 얼마나 이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가 흔히 이제 교육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생산성이 많이 좌우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어진 노동,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분하는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생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 이제 결정될 것인데요. 이런 세 요인이 서로 많이 얽혀져 있을 것이고 이 이면에는 그 우리가 인스티튜션 제도가 이제 많이 좌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생산성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술 향상의 속도가 둔화된 측면을 볼 때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의 기술을 많이 모방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도 뭐 기술이 좀 상당히 발전하다 보니 그런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뭐 더 이상 그런 뭐 전략은 유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비효율적이 많이 로 진행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 저하되었는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한 나라의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각 기업들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나라의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기술 수준이 낮은 기업들이 퇴출을 하고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진입함으로 인해서 전체 기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과거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생산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조금 저하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노동시장을 봤을 때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화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노동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양 기업, 사양 산업에 있는 노동력들이 경직성 때문에 줄어들지 못하면 그 결과로 새로운 신생 기업들은 오히려 노동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을 겪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 경제에서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채널이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런 자원 배분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원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조금 영세한 기업들 그리고 좀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도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은 성장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외 여건을 이제 좀 살펴보면 2000년대에 우리가 좀 돌아보면 그때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에 진입하게 되고 우리가 중국과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세계 무역 그러니까 국제 협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고 뭐 한국을 보더라도 수출 비중이 무역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협력을 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생산성이 발달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좀 갖춰지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산업별로 좀 나누어 보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이제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고 뭐 반대로 말하면 서비스업 비중이 좀 적은 그런 국가인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장 큰 차이를 뭐 꼽으라면 제조업은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생산성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또 서비스업은 좀 국내에 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진입 장벽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이런 진입 장벽들은 그곳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개선할 유인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다른 여타 선진국 독일과 일본 등도 이제 제조업 위주의 국가인데 뭐 그런 국가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경제가 잘 발달하려면 결국 민간 부분에서 그 활력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동안 민간과 정부를 좀 나눠서 보면 이제 정부 부분이 좀 커지고 뭐 그 결과 이제 민간 부분은 조금 구축이 되면서 민간 부분이 경제 성장,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제 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현황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성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좀 기억하면 좋으신 게 이제 그 2010년대에 그 생산전 증가세가 많이 떨어져서 1년에 한 0.7%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지금 뭐 누구도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그 우리가 그 경제 정책을 조금 더 그 성장 친화적으로 한다면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OECD 그 자료를 보면 1인당 소득이 좀 높은 국가에서 오히려 그 생산성 증가세는 낮고, 그 1인당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성 증가세가 높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개발 초기에 있는 국가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을 것인데요. 한국 1인당 GDP는 OECD에서 좀 하위권에 속하고, 그렇다면 생산성 증가 입장에서는 조금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 시나리오는 그 대략 상위 25에서 50 사이 정도 되는 이제 1.0이라고 이제 그 가정을 했고, 이 수치는 지난 2010년대 0.7%에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대에 있었던 모습이 그 개선되지 못하고 그냥 그 흐름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OECD 상위 25%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뭐 큰 주제이기도 한 그 인구인데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2019년도 이후로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에 반해서 고령 인구는 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전체 인구 중에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그동안 뭐 아주 안정적으로 한 70% 내외에 있었다면, 이제 그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 2050년 정도에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되고, 또 대신에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그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그 노동을 투입해야 되는데, 노동 투입의 관점에서 보면 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요. 제가 2019년도가 이제 그 정점이라고, 생산 연령 인구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2020년 이전과 2020년 이후에 우리 경제는 또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내부에 있는 나름대로의 모형을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은 한 2% 내외 이 정도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 이것이 노동이 그 계속 감소하면서 2050년에는 이제 0.5% 기준 시나리오에서 0.5%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생산성 증가세가 좀 반등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이고, 생산성 증가세가 반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도에 대략 한 0% 따라서 뭐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생산 요소별로 좀 그 나누어서 살펴보면, 한 과거 30년 정도 동안 그 이제 보라색이 노동인데요. 보라색이 대략 한 1% 정도를 기여해 왔는데, 2020년대에는 이제 기여하지 않는, 그리고 2030년대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그 기여의 폭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뭐 제가 뭐 1%로 가정한 것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이 한 1% 정도로 뭐 성장해 줄 때 그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 규모가 이제 그렇게 빨리 커지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1인당 GDP도 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만큼이 그 생산에 참여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그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1인당 GDP의 입장에서도 그 증가율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슬라이드는 아마 책자에는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구가 저희가 계속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통계청에서는 뭐 고위, 저위, 그다음에 뭐 출산율이 유지되는 시나리오 등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동안을 좀 보면 이제 그 뭐 전망이 뭐 꼭 그 맞는다고 이제 그 우리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좀 저위 시나리오로 가깝게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망을 보면 그래서 이제 저위 시나리오를 보면 한 2050년 정도 가면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더 적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통계청에서 전망을 했고 그 결과 성장률은 조금 더 빠르게 그 하락을 하는, 그래서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한 2050년도에 0.5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한 0.2 정도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를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다른 세션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그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우선 그 노동 투입 그 자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 경제 활동 참가율인데 좀 특징을 보시면 이제 좀 청년기에 그 한국이 조금 경제 활동 참가율이 좀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입직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늦게 그 직업을 가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여성인데요,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그 출산 육아기의 여성들이 그 경제 활동 참가가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 모습이 이제 두드러지지 않았고, 이제 과거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좀 많이 해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출산 유아기에 여성들이 그 경제 활동이 저조한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그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출산 유아기의 여성들이 그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그 결과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노동 감소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그 방안은 이런 노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면 그 경제 성장률의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교육, 노동시장 개혁, 조금 더 유연한 교육, 지금 뭐 교육도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우리가 얼마나 이런 그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시장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연한 상황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원 배분의 비효율화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상품 시장에서의 그 진입 규제들은 또 그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이 그 경제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규제가 될 것입니다. 그 금융의 입장에서도 아주 혁신적이지만 지금 현재 소규모고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기업을 위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 실패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육아기에 그 여성들이 그 좀 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좀 갖춰졌으면 아마 노동공급 축소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이고, 고령층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그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층이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노동시장에서 그
그 벗어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해소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대외 개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흔히 대외 개방이라고 하면 이제 상품 시장의 개방을 많이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인력 시장에서도 이런 개방을 한다면 조금 더 그 부족한 인력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그 성장세 둔화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철희 교수님께서 장래 인구 변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입니다. 뭐 좋은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클락이 안 나오고 있는데 시간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미 그 정규철 박사님께서 총론은 다 말씀해 주셨고, 전 그 가운데에서 좀 강론, 그러니까 노동시장 노동 규모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계적인 노동 공급에 인구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쭉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그 그림이 앞에 그 정 박사님 말씀하셨던 생산 연령 인구가 앞으로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이고요. 최근 추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그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2070년까지 2020년에 46% 수준까지 빠르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노동 인력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것이 노동 투입의 굉장히 정확한 그런 지표는 아니고요. 15세가 넘어도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65세가 넘어도 상당수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구를 좀 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노동 인력의 생산성 수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노동 인력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추가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대체로 좀 생략을 하고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노동 인력의 질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전체 인구뿐만이 아니라 그 학력별 인구를 추계를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인구가 그 점진적으로 줄지만 전반적으로 고학력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대졸 인구이지만 2070년이 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이 대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앞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2020년에 그 참가율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노동 인구 변화에 의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세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경활 인구가 당분간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후부터 빠르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활 인구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고령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 경활 인구가 지금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2070년이 되게 되면은 55세 이상 경활 인구가 전체의 한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령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노동 인력의 생산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활 인구의 그 고학력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대졸 이상인데 2070년이 되면은 뭐 한 5분의 3 이상, 3분의 2 이상이 대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고학력자가 더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 인력의 고학력화하고 노동 인력의 고령화의 효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강할까? 이것은 좀 실증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생산성의 지표로 시간당 임금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가중치료해서 노동 인력의 규모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생산성에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뭐 연공형 임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좋은 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시간당 임금을 말하자면 가중치료해서 노동 투입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당분간은 역시 크게 변하지 않고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노동 투입의 지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생산 연령 인구이고요. 그것은 앞에서 그 정 박사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경제 활동 인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 사람들의 경활률은 낮고 나이 드신 분들의 경활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이 노동 투입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그 그래프는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해서 노동 투입의 규모 변화를 이제 본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수만 따진 이 노동 인구의 변화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준에 있고 더 느리게 변합니다.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별로 이것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4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은 뭐 지금의 한 7.7%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자들이 미래 고령자들은 지금의 고령자들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학력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미래의 고령자들은 지금의 고령자들보다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코호트 효과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57년생과 46년생은 불과 11년 터울이지만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57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뭐 잘 먹고 영양 섭취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건 뭐 평균 키가 큰 것으로부터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고려한다면은 미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도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노동 인력의 생산성도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런 경활률이라든가 생산성이 2020년 수준에서 안 변한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성 경활률 증가, 지금 한 2020년 일본 수준까지 증가하는 사례고요. 두 번째는 장년 인구의 경활률이 최근에 일본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우선 뭐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고 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과 작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45년까지 최근 2020년에 일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조정 노동 투입이 2045년까지는 87.7%로 떨어질 것인데,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94.1%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보다 한 6.4% 포인트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는 사례. 이것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결혼과 출산의 불이익 때문에 여성의 상대적인 임금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만약 이것이 개선이 돼서 OECD 평균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이 94.4%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한 모든 변화, 그러니까 장년, 여성, 청년의 노동 투입이 경활률이 올라가고 생산성도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2045년까지 우리나라 노동 투입이 2020년 대비 106.5% 하나도 줄지 않는 그런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넘어가고 그 두 번째로는 부문 간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변화에 의해서 노동 수입이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줄고 뭐 늘어나느냐, 이것이 앞으로 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고요. 이것에 뭐 자세한 그 방법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어떤 특정한 산업에 있어서의 특정한 연령의 노동 인력의 규모는 5년 동안에 그 산업의 그 노동 인력이 얼마나 비경활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는지, 다른 부분에서 노동 인력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많은 신규 인력이 그 부문으로 진입하는지 뭐 이런 그 동학적인 파라미터에서 결정이 될 텐데 이것을 과거 5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추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통계청의 그런 인구 변화 추이를 적용을 해서 본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가 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게 되면은 임금도 변하고 내생적으로 이러한 그 파라미터가 변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고려 안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인 경우에 순저리 인구 변화에 의해서 노동 투입이 어떻게 변할지를 봤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산업별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요. 뭐 20만, 30만 주는 그런 20년 동안에 그렇게 주는 데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산업도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인구 변화에 의한 노동 인구의 변화가 산업별로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산업에 있어서의 연령별로, 그다음에 학력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 인력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예상되는 식계 산업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학력별로나 연령별로 차이가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작업을 이제 직업별로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직업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그 추정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방금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산업 간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산업 내에서도 연령 간, 그 학력 간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동 인력이 뭐 줄어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어떤 유형이 더 많이 줄어든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여기서 굉장히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 노동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학력의 청년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그 뚜렷하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력 노동 인력이 늘어나는데 얼핏 보면은 각 산업의 고학력 노동 인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청년 인력의 비중은 꽤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산업 내에 같은 학력의 그 청년층과 고령층이 얼마나 대체적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그다지 대체적이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산업 전체의 노동 인력은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산업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일어날 그 노동시장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청년 인력의 감소입니다. 이것은 대졸 35세 미만 경활 인구의 변화인데요. 어떤 추계가 맞든지 간에 앞으로 한 20-30년 동안에 한 20년 동안에 지금의 70%로 줄고 그다음에 30년 내에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부문 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은 청년 취업 인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인력에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서서 이제 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경직성이 우리나라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젊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동성이 높고 그다음에 다른 그 부문으로 가서도 적응을 하고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력의 규모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노동시장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더 심화가 되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이나 경제 성장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교육에 있어서는 뭐 칸막이를 낮추고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드는 이 인력들이 지금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적 자본을 충분히 축적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고 노동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필요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잠정적인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분석이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변하게 되면은 내생적으로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가격도 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가 변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 그 연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결과는
인구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그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보다는 이 부문 간 그다음에 그 노동의 유형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인 시사점은 이 정책의 어떤 시계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무튼 인구가 줄고 노동 인력이 줄어든다라는 것만 그냥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느 부문에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좀 자세히 봐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까이 닥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더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개혁이라든가 변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제에 우선적으로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시계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모든 노력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까운 장래,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년이나 20년 정도의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문 간, 그다음에 유형 간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서서도 이제 뭐 정년 연장을 해서 고령자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의 얘기가 나왔지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5년 정도 동안에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유형의 인력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뭐 고령자보다는 여성 노동, 특히 지금 경단 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 여성이 줄어드는 청년 인력의 빈 공간을 메꾸는 데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줄어들지만 그 사람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 20년 후부터는 실제로 노동 인력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는 한 20년의 시간을 두고 여기에 그 적응 정책, 그다음에 여기 그 완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출생아 수 감소를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잘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희 교수님께서 발표 주셨고요. 박정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 등장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박정수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발표를 들었는데 그 두 분 발표 중에서 제가 코멘트할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슬라이드. 예,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00년대 이후에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2010년 이후에 2.9%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현재 OECD 평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철희 교수님 이제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결국 두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생산성, 노동 생산성, 다시 얘기해서 1인당 취업자가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과의 증가율과 그 다음에 고용의 증가율의 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용은 많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떨어지지만 생산성, 노동 생산성은 질적인 수준을 감안하면 다시 얘기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산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생산성 감소는 좀 더딜 것이다 또는 뭐 많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요소를
근데 이제 거기 이철희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산업별 그 임팩트를 또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산업별 노동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봤을 때 대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우리 고학력 인구가 저학력 인구의 산업에 진출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대체성, 프릭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거에 이제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고령화는 지금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까만 선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고요. 17%의 인구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을, 그리고 이 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면은 현재 2020년 기준 17%지만 2050년 기준으로 가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제가 보고자 했던 이제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이제 하락할 요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철희 교수님의 연구에서 보지 않은 이제 다른 측면을 보자는 거고요. 다이내미즘이 저하돼서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재정과 복지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율 인상이 되면은 또 다시 기업 환경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동 생산 증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의 이제 변화를, 부가가치의 변화 비중을,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농업이 크다가 이제 줄고, 그게 이제 제조업 분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다시 지금 현 단계는 서비스업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걸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은 데가 농업이고요. 그 다음이 서비스업이고, 그다음 높은 게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문 간 구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예전에는 생산성이 낮은 데서 제조업으로 다시 높은 쪽으로, 생산성 높은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부문 간 이동이 있으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부분에서 낮은 생산성 비중이 더 늘어나니까 구성이 나쁜 쪽으로 이동하는, 그걸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데니슨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질, 전체 평균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은 생산성 증가율이 되게 높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생산성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역시 제조업 비중이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면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다. 이걸 보통 보멀 이펙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선진국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력 산업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IT, 반도체, 중화학 모두 다 이제 R&D 인텐시브한 산업인데, 과연 고령화가 과연 이런 산업에서의 R&D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이 교육 수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혁신의 속도가 지금같이 빠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도상국의 추격이 있지만 이런 경쟁력 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첫 번째 그래프가 제조업에서 주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60%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력 산업을 과연 우리가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혁신 능력이 있는가. 그게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다이내미즘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뭐냐 하면 이제 다이내믹한 사회다. 변화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 뭐 유연하다, 신속하다.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신속한 국가로 우리가 자부하는데, 과연 이런
우리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인가, 리스크 테이킹, 경쟁에 대한 태도, 뭐 신속성, 네트워킹 이런 것도 모두 다 우리는 상당히 자부하는 면인데 과연 고령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리스크 테이킹을 그렇게 할 것인가, 모험에 대한 모험 비헤비어가 똑같을 것인가, 경쟁에 대한 태도도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성장을 강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1인당 GDP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왜 늘어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는 게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현실 안주형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더욱더 이 다이내미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의 인구가 노령 인구가 되면은 당연히 복지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부담해야 되는데 세부담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빠른 속도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그 세부담을 충당할 것인가? 물론 소득세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인세율 부담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으로 갈 것이 상당히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 환경은 점점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다면 국내에 안 짓고 해외에 지을 것이고 해외에서의 경제 활동은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생산성과 다이내미즘이 저하될 것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1인당 GDP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정규철 박사님께서 1인당 GDP가 하락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단순 피팅을 해봤습니다. 왼쪽이 뭐냐면은 일본과 그러니까 X축이 고령화 지수고요. Y축이 1인당 GDP 증가율이에요. 근데 까만 점이 우리나라고 빨간 점이 일본이에요. 근데 보통 오른쪽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1인당 GDP 증가에 떨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왼쪽 그림은 고령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1인당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피팅해 봤더니 놀랍게도 너무나도 피팅이 자연스럽게 돼서 저도 꽤 놀랐는데 그만큼 고령화가 여러 내생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는 경제 규모고요. 1인당 GDP는 1인당 소득이죠. 그러니까 GDP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1인당 소득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1인당 GDP가 왜 떨어지냐를 제가 단순하게 이제 분해해 보면 1인당 GDP는 노동 생산성 한 사람이 얼만큼 GDP를 생산하냐, 두 번째는 고용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 연령 인구 비율. 이거 세 개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예측치를 제가 따와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노동 생산성 부분은 정규철 박사님께서 제시한 1.4%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고용률,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은 장래 추계 인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71%인데 2050년에 51%까지 떨어진다고 이제 그 수치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은 찾을 수가 없는데 현재는 72%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현재 일본의 고용률이 90%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2040년에 달성한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더니 오른쪽 오른쪽 두 개가 예상치인데 여러분들 밑에 하얀 박스가 내려와 있는 게 뭐냐면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이 감소해서 1인당 GDP를 끌어내리는 효과고요. 그다음에 위에 빗선이 그게 이제 노동 생산성 부분이고 맨 위에 거가 고용률이 높아져서 이제 추가적으로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건데 그걸 다 합산한 게 선이에요. 까만 점으로 된 이 선인데 결국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0년 40년은 1.3% 그다음에 그 다음엔 0.3% 정도까지밖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되고요.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입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고성장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의 박철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한양대학교 박철성입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의 그 발표를 듣고 이제 거기서 정책적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문 간 이런 불균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철희 교수님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제 두 분 발표의 시사점이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가 이제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정책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대학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과 일반적 숙련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노동시장 개혁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부문 간의 이동 확대라든가 고령자의 계속 고용, 그다음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특히 그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이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발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두 분은 이제 되게 총량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변동한다든가 혹은 거기서 이제 생산 고용률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총량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약간 좀 인구 변동을 약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약간의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적 변화에서의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잠깐 토론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은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전체 인구를 이제 쭉 변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15세, 64세, 65세 나누셨는데 저는 좀 더 연령대별 인구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령들이 약 5세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보면은 이제 2010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보시다시피 30대에서 한 40대 정도가 한 50만 명, 한 구간당 한 50만 명 정도씩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이제 55세에서 64세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고령층도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얘기하자면 이제 약간 60세의 그 은퇴 연령 전후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간까지는 이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집단은 이제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하고 후반이 다 각각 한 100만 명씩 줄어들어서 20대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노년층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65세 이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만 보더라도 한 150만 명, 70세, 74세도 150만 명, 벌써 거기서만 한 30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오히려 이제 55세부터 64세까지는 증가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제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계속 이제 노령 인구가 늘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린 그림은 이제 60세 미만하고 60세 이상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등이 이제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점으로 어떻게 변했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60세 미만은 보시다시피 경제활동 인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업자 숫자는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인구가 느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늘고 취업자도 늘고 다 늘어나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이제 실업자의 숫자가 비율적으로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의 숫자를 그냥 단순 비교하시면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실업자의 숫자가 7배가 2000년에 비해서 7배의
실업자 숫자가 있다.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실업자는 7배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60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인구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60세 이상의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연령대별 이제 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은 가까운 장래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결국 이제 65세 이상이니까 아까 노년층의 그 경제활동 참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의 챌린지는 이제 뭐 60세 이상이 아니라 사실은 65세 이상한테 상당히 나이가 상당히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65세 정도면 뭐 은퇴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라는 현재 우리가 지금 정년 연장 논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사실은 좀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년 연장이 과연 이런 그 노년층의 그 경제 활동을 참가율을 많이 늘릴 수 있느냐 사실 그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세월이 가면은 이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년 연장을 그러면 계속 거기에 쫓아가지고 이번에는 60세, 다음엔 65세, 70세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사실 이 65세의 정년 연장 논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도 60세로 정년 연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고령층의 그 고령층 노동시장 대책은 정년 연장을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년을 폐지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하는 결국 정년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 그러면서 고령층들이 더 노동시장에 더 쉽게 들어가고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노년 부양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 나누기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 그게 한 2030년 되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젊은 인구 100명이 노령층 40명을 이제 뭐 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역적인 차이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앞부분은 이제 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부터는 도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밖에 안 돼서 전국 평균보다 노년 부양비가 낮습니다만은 이제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노년 부양비가 50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청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 2명이 나이 드신 분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소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숫자를 얘기하지만 사실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이제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지역별 인구 변동이 계속 진행되면 지역 간의 산업 구조도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이제 그쪽 산업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구 소득의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재정의 수지.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층이 많은 곳에서는 세수는 줄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세출이 늘어야 되는 이런 등등해서 격차가 확대되면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악순환이 돼서 그런 지역에서는 또 다시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층은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수도권으로 오히려 집중하는 그런 지역별 인구 변동의 차이에 의한 현상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사실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의 문제를 불러오는 한 가지 원인인데 그것들이 사실 다시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위험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역 일자리의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당장 갑자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슈들은 이제 앞으로
좀 심각하게 우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역 간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의 어떤 늘릴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유치 경쟁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정책을 좀 지역 주도로 중앙이 막 지역 일자리 정책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각 지역에서는 또 그 뭐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규제 완화를 위해서 지역 간의 어떤 경쟁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냥 중앙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각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박 교수님 조금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성 연령별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임금 격차가 이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왜 안 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부분 엄청 얘기했는데 아직 많이 개선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이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 문화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또 이렇게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성별 육아라든가 가사 부담의 불균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문제, 노동시장 상황 등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그 해법이 아주 복합적인 그런 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주셨고 두 분 토론 주셨는데 토론하신 분도 거의 발제 수준에 가까운 내용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이견들이 있긴 했지만은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신 그런 대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요 본인 소개 간략히 해주시고 질문만 해주십시오. 이미 발제가 4개나 돼가지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소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우리 방금 토론해 주신 우리 박정수 교수님이신가요? 예.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년을 없애자. 박철순 교수님. 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정년 문제, 노년이 많이 늘어나서 정년을 없애자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럴 경우에 사실 그동안 우리가 노년의 정년 문제, 정년 없애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실업 충돌의 문제, 실업 문제와 어떻게 충돌될 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정년을 없앤다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의 실업 문제하고 어떻게 충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년 문제 질문 주실 거고요. 한 번 정도만 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발제하신 분 중에 내용에 뭐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신가 해서요. 사실 지금 토론에서 정년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될까봐 제가 조금 예, 그러시면은 박철순 교수님 간략하게 아마 노동시장 유연화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걸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뭐 정년을 없애자라고 얘기한 부분은 지금 뭐 모든 거를 다 그대로 놔두고 정년을 없애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슈가 이제 노인 연령이 많이 늘어났는데 계속 정년을 늘리는 걸로 대처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그거 캐치업을 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을 이제 폐지하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그 개혁이 함께 일어나면서 정년이 연장돼야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정년만 연장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의 고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렸으면은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함께 가게 되면은 이제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훨씬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년 폐지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와 결국 전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측면 속에서 정년 폐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주제는 별도로 세션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주제에서 보면은 결국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거는 이제 이 고령 인력에 대한 활용과 특히 여성 인력에 대한 활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일부 분께서는 외국 인력 얘기도 주셨습니다. 아마 저출산 관련해서 최근에 또 외국 인력 활용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생산성을 결국 높이는 게 대안일 거고 이철희 교수님 특히 교육에서 제너럴 스킬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시간 없어서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 인력의 양성도 시급합니다만은 다 프로페셔널한 에듀케이션들이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변화가 많으면은 제너럴 스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육에서 미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리학을 잘 못하는데 AI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자꾸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플라이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